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피격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줄 것인지 지켜보고 있고요. 또 국내로 눈을 돌리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 명품백의 동선을 확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날 바로 돌려주라라고 했지만 밑에 있던 행정관이 깜빡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은 거의 이른바 자폭전대다, 분당전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더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정리할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이 사안을 하나하나 명쾌하게 정리해 주실 분입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자,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오프닝 하면서도 이거 김현정 의원님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워낙에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으니까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먼저 트럼프 후보 이 피격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깜짝 놀라셨죠? 이게 지금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고 71%까지 올라갔다 난리더라고요. 지금. 봤는데 항상 정치인들에 있어서 그렇게 피격을 당하면은 그에 대해서 그 선거 결과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피격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이제 그런 그 정치 혐오라든지 극단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총알이 여기 길을 스쳐서 피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두 주먹을 불끈쥐면서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하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죽음의 그러니까 그 권력욕이라는 것이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 번쩍 들더라고요. 권력욕에 대단한 권력욕의 소유자구나. 그리고 또 저는 이 상황 보면서 트럼프의 쇼맨십.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 짧은 순간에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려가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경호원에 둘러싸여 그냥 내려갈 텐데 주먹을 불끈쥐고 싸우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 결국은 권력욕 아닙니까? 그게 또 권력욕 연결된 거다. 하필이면 그게 또 성조기가 위에 있더라고요. 그 사진 찍혀가지고 이것도 지금 티셔츠로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진 말실수라든지 또는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고 후보 교체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악재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니까 이게 그 비밀 경호국이 경호하잖아요. 1981년도에 레이건이 총격을 당한 이래로 가장 큰 안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바이든 그 정부의 그런 그 책임론을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선 정국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요. 이 정치의 이제 유불리를 떠나서 어쨌든 이런 폭력 사태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하지만 미국 대선 11월 미국 대선을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후보가 좀 유리해졌다. 이런 판단이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 정치권에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이 상황에 좀 대비를 하고 있나 이것도 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이든 시대와 트럼프 시대는 분명히 다른데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한미일 이 협력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어차피 어떻게 큰형님처럼 모시는 느낌도 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트럼프가 됐을 때 그걸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벌써 그 얘기를 하기에 약간 좀 이른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그 대통령의 후보 교체론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문제이지만 분명하게 우리 그 남북 관계라든지 외교 안보 측면에서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뭐랄까 이렇게 저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거의 되게 영웅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은 극단적인 인종 차별주의자 아닙니까? 대단히 나쁜 실정들도 많이 했거든요. 극단적인 그리고 되게 경솔하다 이런 비판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 즉흥적이고. 근데 이거
이 사진 한 장에 그러니까 정치는 사진 한 장에 주는 메시지가 또 강렬한 게 있잖아요. 그 한 장에 지금 대선판이 완전히 지금 막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아요. 네. 제가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오늘 오후에 네. 국회 방송 이제 그 인생 책방이라는 프로를 찍거든요. 거기에 자기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네.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 그런 프로인데 제가 그 선정한 책이 저거였어요. 라스트 캠페인이라고 네. 그 로버트 케네디의 얘기를 담은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 예, 로버트 케네디도 총상으로 죽거든요. 아,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에요. 동생. 예, 그래서 존 F 케네디의 대통령 선거를 총괄했었고 35세에 법무부 장관이 돼요. 법무부 장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1968년도에 대선에 이제 출마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가 주변의 권유라든지 뭐 또 본인이 내재되어 있던 권력력 이런 것으로 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데 1968년도의 미국 상황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대단히 위험한 도덕적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그 베트남 전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반대하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청년들의 문제도 있었고 예. 또 흑인과 백인 간의 그런 차별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빈민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네. 그래서 그 민권의 문제도 있었는데 이 그 로버트 케네디라는 그 상원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그 사람이 그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일일이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네. 흑인이라든지 또는 인디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현장 중심으로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해요. 그래서 그 저기 베트남 전쟁에 반대를 하고 네. 그 흑백 간의 그 저기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은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빈민 문제를 가장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그 이제 그 흑인들하고 그 인디언 소수 인종인 인디언이라든지 라틴계 유색 인종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예비 후보 단계였거든요. 그 당내 경선 관계였는데 그렇게 하다가 82일째 되는 해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승리를 하면은 거의 그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다라는 그게 이제 그 속설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는 날 그 승리 연설을 모 호텔에서 하다가 나오다가 총격에 맞아 죽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미국은 그 1968년도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도 보십시오. 한번 그 뭔가 힘에 의한 평화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윤석열처럼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인종 차별이 심하잖아요. 이민자 문제도 예, 그렇고. 그래서 그때 역사에서 네. 로버트 케네디를 그 민주당이 후보로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자기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상징 자본으로 되게 존경하는 인물로 그 진보 민주당이나 공화당 공이 인정하고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이제 그 로버트 케네디가 사망한 다음에 운구가 그 워싱턴 D.C.로 이렇게 기차를 통해서 이제 운구가 이동을 하는데 200만 명의 국민들이 그 철로에 나와가지고 네. 그 슬픔을 같이 했다라는 것으로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2001년도인가 부시 대통령이요. 그 워싱턴 D.C.에 가면 법무부 청사가 있거든요. 법무부 청사 이름을 로버트 케네디로 명명했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그 상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그 다 그렇잖아요. 그 전쟁과 관련된 문제, 그 또 양극화의 문제, 빈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극단적인 그런 그 우측에 대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보호주의 관세도 많이 때리고. 그래서 이제 대단히 리스크가 큰 사실 그 지도자죠. 예.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총격 이 사건 한 방으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들도 정말 좀 어떻게 될지 좀 그러게요.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 총격 이후에 당시 뭐 미국 상황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네. 정치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총격 이후에 이 시대에 좀 대비를 계속 좀 해야 된다. 우리 정부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외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외교를 하는 모습 정말 보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외교만 하잖아요. 외교. 일본 외. 웬나라 외. 외교. 굴종 외교. 외교. 친일 굴종 외교.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 좀 이어가 보면 민주당 최고위원 네. 예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뭐 5명 떨어진 사람들 보니까 원외 4명의 이성윤 이제 초선 네. 의원 이렇게 됐는데 결과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사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앙위원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30분 할애해가지고 아. 정봉주 후보한테 이 방송 할애해줬잖아요 그때. 아, 예, 예.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네. 그것 때문에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맞아요. 시간을 김현정 의원 시간을 줄여서 그 뒤에 이제 정봉주 의원이 저희 네. 방송을 저랑 인터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아하, 그때 그 인구구나. 현장에서 보니까 정봉주 후보가 네. 연설을 잘했어요. 아, 좀 감성적으로. 그게 또 영향을 미쳤군요. 예, 그러니까 뭐 선명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MBK 저기 BBK. 다스가 누굽니까? BBK 문제 때문에 MB 정부 때 그 뭐 탄압받고 네. 그리고 뭐 자기는 계속해서 컷오프 당하고 이번에는 공천 받았는데도 탈락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민주당을 단 한 번도 탓한 적이 없다. 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고 자기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되게 감성적으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고 아하. 또 이번에 저기 예비 경선 룰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권리당은 50%가 들어갔잖아요. 50%. 그 전에는 권리당. 그 중앙위만 중앙위가 있었는데. 100%였는데 예. 그 50% 영향도 꽤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뭐 투표율은 30%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이게 그렇죠.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당당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친명 마케팅 경쟁만 벌어지고 있고 뭐 다른 게 안 보인다. 이런 일부 언론들의 비판. 이거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국정 기조가 돼버린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로지 수사 기소 네. 그거에 대한 뭐 저기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여기에 다 지금 올인돼 있다라는 것은 이제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탈탈 털었다. 예. 그리고 뭐 재판도 계속 받게 하고. 검찰공화국이고 뭐 지금 아주 그 법무부 장관부터 해서 네. 그 검찰총장 등 해서 이렇게 우리 민주당과 관련된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이제 행정부의 한 부처일 뿐인 검찰청의 청장이 그냥 그 민주당에서 했던 입법권을 그 상권 분립에 의해서 이제 입법권의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것들까지 서슴없이 그냥 비판해 버리잖아요. 검사에 네.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검사 탄핵이 이런 것들이 이제 발의가 되면 그 내부 감찰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대놓고 두둔하잖아요 검사들을. 네. 이런 것은 대단히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명확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거는 정적 제고용, 표적 수사, 정치 탄압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지금 네. 검도기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 부부를 소환하고 그 망신 주기 했지 않습니까?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법카 유용 의혹. 이런 사양 그 반면에 또 뭐 윤석열과 김건희 등과 관련된 것들은 뭐 아무것도 뭐 제대로 진행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그 주요한 어젠다예요. 어젠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최고위원 후보들 나온 사람들이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이고 가장 돌파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문제도 하죠. 그렇죠. 예. 윤석열 정권 심판도 얘기하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 민생 경제 회복해야 돼. 민생, 이런 얘기도 정책. 하면서 하는 다만 거기에 방점을 세게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고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도 뭐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요.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 뭐 친명 마케팅 이런 거보다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개혁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민주당, 그 민주당을 이끌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다 이렇게 강조하신 건데, 대표 선거는, 그러니까 최고위원 경선은 사실은 더 뜨거울 수가 있고 대표 경선은 아유 뭐 해보나 마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최근 뭐 여론조사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이재명 전 대표를 뭐 한 자릿수 추격하고 있다 네. 이런 뭐 일부 여론조사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뭐 네.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께서도 뭐 이장부터 해서 남해군수에서 장관의 의원까지 되신 분이고 대선에도 출마한 분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역량이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 당에서 소중한 자산인 것도 분명 맞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뭐 대세에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거의 뭐 87%인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영향이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이제 세 분의 이제 대표 후보가 나왔잖아요. 당 대표가 나왔는데 이번 그 이 당 대표 경선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득표율이나 이런 거와 연연하지 말고 현재 지금 시대 정신과 관련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민생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규제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고 당 대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아닙니까? 그런 문제들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대단히 성공적인 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이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이 지금 여당 역할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데, 그런 비전은 좀 많이 이재명 대표가 보였으면 좋겠다, 전당대 연설 과정에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쪽으로 이제 여론을 계속 쏟아내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당원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비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김두관 전 의원도 그 전에 그 의원 시절에 늘 이재명 그 저 전 대표 대표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윤석열 정부와 강하게 싸워주셨던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그 기조 유지하면서 그 선의에 경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들어온 속보죠. 쌍방울 대구송건 관련해 가지고 수원지법에 이제 추가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뒀던 이재명 전 대표, 모든 재판을 서울에서 해달라 이렇게 신청했어요. 네.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 관할의 병합 심리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수원지법에서 아마 똑같은 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했던 그 판사가 똑같이 이 사건을 담당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큰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병합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뭐 그 그렇다 해서 뭐 그 이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재판이 네. 그냥 이화영 그 재판처럼 그렇게 판결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그 이후에 그 1심 재판에, 이화영 재판에서 간과하고 있는 증거 체증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김성태의 그 유일한 그 전원 진술에 근거해서 그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했던 그 판결, 그리고 안부수의 그 바뀐 진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국정원의 문건이라든지 쌍방울 내부 문건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 저기 변호인들이 차근차근 그 주장을 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저 증거를 채택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재판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다 보면 저는 그 이재명 전 대표의 관련성은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관련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판결 결과는 저는 그 무죄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원과 좀 서울이 오가면서 재판을 받게 되는, 뭐 거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계속 묶여있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재판이 진행될수록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봐도 이게 어떻게 제3자 뇌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그 설명이 되느냐라는 기본적인 그 아주 법은 상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모르듯이 생각하고 국민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좋은데,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
위해서 800만 불을 대납시킬 하등의 동기가 없거든요. 아하. 뭐 그 다 우리가 그 전에 방송에 너무나 많이 네. 얘기해서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북한을 방문할 그럴 그 가능성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쌍방울에서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한테 돈을 줄 그럴 이유도 사실 그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기보다는 쌍방울 자체의 사업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지금 그 이하영 재판에서 네. 그 저기 잘못된 사실관계 기인에 터잡아서 판결한 내용 중에 내용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김성태가 그렇게 진술했거든요. 네. 그 김성태가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리와수인가요? 아하. 그 학회 70만 불을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 국제대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네. 당시에 그 경기도의 그 문서를 통해서. 그러면 완전히 그 김성태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근데 그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고 그 터잡아서 판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저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을 통해서는 다 네. 드러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재판 과정도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또 재판도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 관련된 수사 또 특검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어제도 여러 가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코바나 컨텐츠에서 받았던 이 디올백 네. 동선 파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 그러니까 진술을 받은 거겠죠, 대통령실 쪽에서. 대통령 소속의 행정관 유모 씨가 김 여사가 쓸만한 물건도 받을 만한 물건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방을 돌려주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유 씨가 이거 깜빡했다. 다른 일 신경 쓰다가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동선을 보니까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줬고, 그다음에 그 밤에 그 선물을 받은 그 밤에 김 여사가 행정관 유모 씨에게 돌려주라라고 지시를 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9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초까지 유 씨가 반환을 누락을 해서 코바나 사무실에 보관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7일, 2022년 11월 7일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했고, 그럼 그거 어떻게 됐느냐? 입주를 하는 그 시점에 한남동 관저 이사 당시에 관저 창고로 명품백이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2023년 11월 22일까지 거기서 있었대요. 근데 명품백 영상이 공개가 됐죠. 영상 공개 연락을 받고 관저 창고에 보관된 사실을 2023년 11월 22일에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게 용산 대통령실로 또 이관이 됐어요.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그때 또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이 돼 있다는 게 지금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디올백의 이동 경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참 복잡하네요. 이렇게 명품백의 이동 경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예. 소설 쓰고 있다는 게 다 소설 확인된 거죠 지금. 뭐. 아니 그 저기 이철규 의원이 그거 돌려주면 국고 손실죄라며요. 그러게요. 횡령이라며. 예, 국가. 그리고 김건희 기속된- 여사가 돌려주라는데 그 안 돌려주는 행정관 지금도 다니고 있나요? 네,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너그러우신 박절하지 않아서 너그럽게 이렇게 아니, 용서해 지금 준 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이렇게 특검까지 지금 뭐 네. 밖에 김건희 특검법까지 도입되게 한 장본이 아직도 행정관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게, 그것도 참 그거 이상하고. 아니 그리고 저희 그랬잖아요. 그 네. 권익위도 그랬고 음. 이게 그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윤석열의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최재형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된다. 맞아요. 그런 얘기 됐었죠.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누굽니까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 운영이 예, 지난달에 나와서 전체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건 뭐 올해 말까지면 결정할 거다. 예, 국가 기록물로. 예. 대통령 기록물. 그때 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주라는데 안 돌려줬다고? 그러게요. 그러면 저 돌려줬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왜 안 돌려줘?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면 윤석열 부부가
안 돌려주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야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돌려주라 그랬다며. 그렇네요. 지금 이게 지난해 11월에 불거진 사안인데 네. 그동안 아무 얘기 없다가 검찰 수사 진행되고 뭐 소환 조사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다. 시점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뭐랄까요? 이렇게 본인들은 알 텐데 본인들이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자기네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 국민들이 아니 저희 뭐 이걸 시청자분들도 누가 믿습니까? 이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대통령실 해명 돌려주려고 했다는 거 믿으시는지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저는 그 믿겨지는지. 한동훈 후보가 한마디 할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가 네. 아예 못 믿겠. 국민 눈높이 안 맞다 이런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대통령이 경로하고 이런 상황이 좀 될 것 같은데 참 속 터진다님이 이것들은 국민들 알기를 개 우습게 하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해 주셨고요. 홍성수님은 핑계 참 저질스럽게 된다. 애궁. 그다음에 주님은 국민을 농락하는 거짓말 지겹다 정말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 국민을 농락하고 예. 있다는 말이 확 들어오네요. 예. 농락하고 있는 정말 거다. 이거는 거의 기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익위 사실은 정무위에서 권익위에 대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기본 전제, 권익의 판단 기본 전제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건희 여사 뭐 처벌 규정이 없다라고 그건 또 넘어갔고 그러면서도 이걸 넘기냐 수사기에 넘기냐 안 넘기냐 이것도 가지고 소수견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기록물이면 외국인한테 받은 그 선물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논리로 지금 권익위가 넘긴 거잖아요. 그냥 이걸 종결시킨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네. 우리 정무에서 문제 제기했던 게 권익위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윤석열도 조사하지도 않았고 네. 당연히 행정관도 조사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했으면은 돌려주라 했는데 내가 안 돌려줬습니다라고 뭐라도 했으면 거기서 차라리 거기 그렇게 가든지. 조사도 안 했어. 조사 안 한 게 더 명백해졌잖아요. 이건 뭐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입니다 진짜. 본인들도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가 안 오게, 소환 조사 안 받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올바르게 지시했는데 밑에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식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거고 한동훈한테 그 문자 보낸 거 공개한 것도 일식한 것도 네. 뭐 그런 취지 아닙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게 사과하려고 그랬는데 사과하려고 못 하겠다. 뭐 답도 안 했다. 뭐 이런 거로 지금 배신자 프레임 뭐 씌우고 막 이런 건데 네. 이거는 행정관 한 명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는 게 너무도 정말 그 하수도 이런 하수가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해야죠. 그러니까 특검해야 될 이유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특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백함님이 앞뒤 말이 하나 더 맞지를 않으니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이니 속에서 천불나네요. 이런 주장을 담은 댓글도 주고 계시고요. 구본근님은 일관되게 써야지 소설 쓰려면 이렇게도 말씀. 아까 의원님이 소설 얘기하시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이님이 더워서 힘든데 더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산 특검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서 이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로 촉발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충남에서 합동 연설가 있었어요. 저는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막 의자까지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의자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아마 머니용 후보 지지자나 다른 후보 지지자겠죠. 한동훈 후보한테 뭐 배신자라고 외치면서 뭐 의자도 던지고 그리고 막 삿대질하고 몸싸움하고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전당대회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셔요? 분당대회라고 그러더만요. 분당대회. 후보 한 명이 자폭대회. 분당대 얘기 나니까 판교대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분당에 라임을 맞춰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런 전당대회는 그동안 모르겠습니다. MB 박근혜 그 대선 경선할 때 그때 좀 치열하게는 했었는데 한나라당 때 그때도 뭐 이런 건 없었고 예.
지금 한번 복귀해 보면 76년도에 그 신민당 시절에 그 정치 깡패 동원해갖고 전당대회 쑥대밭 만든 적 한번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그 후보들 스스로가 네. 아직 전당대회를 쑥대밭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무법천지.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정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에 예. 국민이 없어요. 딱 없는 게 국민만 없어요. 국민. 국민만 없다. 네, 이렇게 스스로 자폭하는 그런 전당대회는 정말 아마 다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고 결국에는 전당대회 과정을 놓고 보면은 수사할 거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댓글팀 의혹 그렇죠.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 의원님? 그거는 뭐 엄청 심각하죠. 그러니까 뭐 음. 이미 다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드루킹 댓글 특검도 있었고. 그 댓글 조작해가지고 한 거 수사 전부 윤석열 한동훈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수사했던 뭐 윤석열 원세훈 국정원장하고 김무사 뭐 댓글 조작한 거 다 수사해서 처벌했고, 그다음에 그 드루킹 관련 특검을 했었고, 아예. 그것도 특검 통해서 했고, 네. 그때 다 수사 검사들 아닙니까? 아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게 중범죄라는 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제 이제 양문석 의원이 예.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댓글팀 발견됐다. 네. 24개 의심 계정이 있다. 네. 502개 댓글 오탈자까지 똑같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한 6만 개 정도의 예. 댓글이 한거 같다고 있다고. 그런 거고, 그 중에 한 개 계정은 뭐 계정에서만 18,000개의 댓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어쨌든 그 양문석 의원이 그렇게 이제 찾아낸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진실은 이제 규명해 나가야 될 문제지만, 네. 분명한 것은 이 댓글 조작에 대해서는 한동훈 특히 댓글팀이 작동했다라는 것은 장해찬 전 최고가 본인이 거기서 활동했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활동했다라고 했고, 자백이 본인이 나왔습니다, 자백. 자백을 했고 본인을 고발하라 그랬잖아요. 예. 왜 안 해요? 왜? 아직 안 한 거 있죠? 예. 못 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뭐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던데. 아니 우리 그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만 하면 국회의원들도 다 고소고발 바로 했던, 네. 언론을 통해 언론한테도 그렇게 했던 한동훈 아닙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고발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 김건희 댓글팀도 지금 나왔잖아요. 그 네. 한동훈과의 문자에서 1월달에 뭐 오해하지 말라, 네, 오해다, 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오해하지 마. 했는데 내가 뭐 댓글팀이 있었다는 걸 이제 사실상 간접 시인한 거 간접 아니냐, 시인한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용산 아. 이준석 그 저 의원이 한 얘기 있잖아요, 방송에서. 자기도 대표 시절에 그 뭐 고위 관계자가 뭐 그 애들을 뭐 대선 때부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이런 했다라 얘기, 했잖아요. 예. 거기도 분명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오히려 지금 그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이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전당대회 안에서 할 게 아니라 수사를 촉구해야 돼요. 수사를 촉구하다가 고발하든지 예. 그런 액션을 해야지 이게 정말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계속 공방의 소재로만 쓰고 있으니까. 하하.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지금 뭐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네.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이어가지고 치열합니다. 이게 음. 선거가 끝나더라도 이 후유증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제 이제 전당대회 합동연설에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이 댓글팀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로와 보도가 있었다. 여론조성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로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주장도 그렇고 예, 보도를 계속해서 마치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세게 어제 공격을 하던데, 네. 한동훈 후보는 나와 무관하다.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전혀 무관하다. 네. 자발적 지지자가 댓글을 단 게 잘못인가? 내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일단은 이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된다. 그냥 그렇죠. 넘어갈 수는 없다. 말로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한동훈 후보도 이제 자기가 자기가 빠져나갈 여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댓글을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나중에 나는 몰랐다. 뭐 이런 거. 나는 몰랐다. 이렇게 갈 텐데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특검까지 해서 그때는 뭐 야당에서 그때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을. 그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댓글팀의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민주주의 파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특검을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 이 사안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거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아주 반헌법적인 아주 중범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해놨잖아요. 네. 거기에 이것도 추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그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게 제일 날 것 같고 네. 지금은 이제 공수처라든지 검찰에서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아하. 특히나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 네. 이런 그 분들과 관련된 수사들은 특검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도 좋아요. 괜히 뭐 수사받고 또 오해받을 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당당하다 하지 않습니까? 당당하다라고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이런 의혹도 밝혀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당, 여권 아니면은 대통령 관련된 것들 이거는 계속해서 뭔가 뭉개지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것도 아직까지는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도 그 이종훈 씨인가요? 아 이종호 이종호 씨. 전 블랙펄 인베스트 네. 대표. 거기 김건희 여사랑 그 주가 조작에도 연루돼 있고 네. 임성근 구하기 거기에도 연루돼 있고 양쪽 다 연루돼 있잖아요. 단톡방에 멤버고. 그러니까 이 최혜병 건과 네. 이 김건희 건에 대한 특검은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전부 다 그 저 주변에 있는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네. 그 당무계의 국정농단 당무계 의혹도 지금 분명 그 문자 보낸 거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또 이제 수사 받을 게 또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되게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안 좋은 것들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느낌이 어떤 반복입니까? 아니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공인이 아니잖아요. 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뽑힌 적이 없잖아요. 거의 선출하지 않았죠. 선출직이 아니기 네. 때문에 아무런 직책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영부인은 그냥 우리가 그냥 저기 존칭으로 써주는 걸 뿐이고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이 국정농단으로 처벌받았잖아요. 네. 그거랑 이게 비슷한 사례이고 또 하나는 그 당무개입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그 총선 개입했다는 거로 그 정당법상 자유방해죄. 유죄 받았. 예, 그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정당의 자율과 자유에 대해서 되게 무너뜨리면 그것이 당무개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유방해죄로 해서 2년 징역 그 형 선고받았을 때의 수사가 검사도 윤석열 한동훈이었단 말이죠. 그 특검. 예, 근데 지금 이거 문자 보낸 거 보면 이 당무개입이랑 너무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국정농단과 이 당무개입에서 그 빠져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보다도 네. 윤석열과 한동훈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 아니 이거 당무개입 아니라면 네. 그 전에 공천 개입으로 처벌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최순실도 그렇고. 그렇네요. 역사는 반복되는데 지금 그때 처벌했던가 수사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검찰로 될 것이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 자, 이 김건희 여사 이제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해병대 순직 사건에 있어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 왜냐하면은 이종우 전 대표가 VIP는 김건희 여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바꿨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김기환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뭐 과시하고 과장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는 거 이 자체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사실인지도 몰라요 또. 그렇잖아요. 예. 행정관 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하여튼 그 김건희 여사만 연루되면 사람들이 그냥 자충오들 뭐 그 네. 아주 그냥 이성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쉽게 바꾸고 네. 바꾼 다음에는 그 바꾼 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또 태어난지 그것도 대단한 정신 승리 같아.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엽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지금 수치가 142만 1,089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청원이 들어왔고 5만 명을 넘었으니까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열겠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퇴장해 버렸고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위법하다. 그래서
증인들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김건희 모녀도 못 나온다. 김건희 여사 모녀도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게 입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음. 정상적인 그 탄핵 소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이제 그 제적 과반수가 그 발의하고 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법 청문회거든요. 그 뭐 사실은 청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죠 예, 상황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해서 본회의에다가 그냥 그 보고만 하는 것이지 네. 그 저 탄핵을 해달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탄핵안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입법 청문회한 결과만 그 부의할지 그 하자 그 불부의할지를 결정해서 부의하겠다 결정하면 그 내용만 그냥 그 올리는 거고 그거 그 탄핵을 할 것이니 말 것인가에 대한 절차들은 원래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절차대로 해야 되는 거고 별도의 건이거든요. 근데 이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그 저기 절차를 위반해가 탄핵 소추를 탄핵을 이걸 한다.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관련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청문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걸 딱 세 글자로 정리하면 청문회. 네. 이걸 하는데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어떤 게 진실이고 또 뭘 더 밝혀내야 된다 이걸 좀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증인들이 제대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오겠죠. 네. 글쎄요. 그래서 이 국민들의 뜻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받아 안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는 계속 눈에 보이는데. 아니, 그럼 반대로 그러면 그렇게 저기 탄핵 청원이 들어왔어요. 네. 요건은 충족했어요. 5만 명 이상이면 되는데 140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무시하고 국민청원 무시하고 그냥 그냥 없던 뭉개다가 거로 그냥 없어지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했지만은 이게 반대, 네. 이 탄핵 청원, 탄핵 반대하는 이 청원도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 그 듣기 위해서 청문회하자 또 이렇게도 제안을 했던데 정청래 위원장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할 수 있죠. 5만 명이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여당의 전략이라는 것이 네. 뭔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게 국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국민 여야 중에 누가 더 잘했느냐 이에 대한 판단을 그렇죠. 받는 건데 경쟁, 잘하기 경쟁. 국민이 좀 납득할 만한 뭔가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뭔가 정쟁이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냥 안 한다가 다잖아요. 안 한다, 나간다. 그렇죠. 이러고 그냥 그러고 마니까 네. 답답할 노릇이죠. 아니, 그렇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그 처음에 법사위 그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다가 입법 결국은 청문회 때. 입법 청문회 때 그렇게 세게 한번 맞은 거 아니고 그때부터 막 다시 또 안 되겠다 들어가서 막자 뭐 이래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우리 저 정무위는 아직도 전체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래요? 예. 그 저쪽 위원장 윤한농 위원장인데 내일 네. 첫 그 전체가 4시로 잡혀 있는데 드디어. 안건이 딱 하나예요. 그 간사선임. 편한 얘기는 아예 안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지금 그 김건희 그 디올백 수수한 거 예. 입법 청문회 그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맞아요. 참에 그 이제 사실 들어왔죠.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스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정책조정회의 통해서 어제도 그 논의를 했는데 입법 청문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안 받을 거다. 그럼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상임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거는 뭐 예. 너무나 천양지차입니다. 야, 근데 국회법이 진짜 예. 너무 그 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법사위, 과방위 예. 이것도 시청자분들이 또 즐겨 보시더라고요. 정청래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은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도 계속 상임위 보시더라고요.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이러고 싶다. 아니 그리고 일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저희 정무위는요 그 경제, 금융, 민생 상임이에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국민권익위가 여기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를 보면 그 정치적인 이런 금융이라든지 게 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총리실이라든지 그래서 그 금융 정책이라든지 이제 공정한 거래 간행, 기업 간행 이런 네. 거를 다루는 곳이라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문제들까지도 거기다 연관되는 거라서 네. 여기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주장을 좀 했었는데
여야 간의 정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이렇게 민생 문제. 그 경제 상임위나 민생 관련된 상임위들은 그대로 좀 합의하에 돌리자, 트랙을 하자 이 주장 계속했었는데 계속 연동돼서 다 그냥 그 뭉개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자, 김현정 의원님 정말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무위 빨리 열어서 간사선임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무 얘기 나왔으니까 경제 얘기 나왔으니까 최저임금 얘기를 그래도 저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 제가 보니까 하나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 뭔가 많이 오른 느낌이 들죠. 그리고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 편의점 이제 점주 분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최저임금 올라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 크게 두 가지 논조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 10,000원 돌파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죠. 왜곡이다? 현실을. 이게 10,000원을 돌파한 것은 예. 뭐 저 의미가 있다라고 보죠. 그 금액으로 보면 뭐 1만 원이라는 그 상징성. 선으로 그냥 단순 숫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170원밖에 오르지 않았고 네. 그 노동계에서는 1120원을 주장했었죠. 그리고 경영계가 이제 주장한 것이 1030원인데 경영계 안대로 다 된 거예요. 네. 됐는데 그 1.7% 올랐잖아요. 역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최저 인상률이에요. 지난 21년도에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1.5% 처음에 급진적으로 이제 초창기 때 올렸다가 이제 나중에 좀 임기 속도 말에는 조절했어요. 1.5로 이렇게 전체 그 맞추느라고 밸런스 하느라고 1.5% 올렸는데 그 이후에 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게 전혀 아니다. 그래서 1만 원이라는 거기에 눈속임 해서는 안 된다. 30원. 예. 1030원입니다. 10,000원 시대인데 103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이 노사 동수로 9대 9에다 공익위원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계의 9명은 다 반대한 거고 그 공익위원 5명이 다 경영계 편들어 갖고 이제 14표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경영계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는 그게 현실이고 네. 왜냐 공익위원을 그렇게 선임해놓으니까 그쪽 친 그 재계 쪽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단히 그 위험한 그 프레임인데요. 자꾸 을과 을들 간에 이거를 그 대립구도로 가져가는 건 대단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하고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그것도 아직 다 그 저기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최근에 이제 고물가 뭐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훨씬 더 그때부터 어려워진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거든요. 네. 둘 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될 을들이에요. 그 을들 간에 싸움을 붙이는 게 이게 얼마나 나쁜 프레임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는 저희가 엊그저께 그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도 열고 그랬었는데 네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가계 부채가 1,100조에 육박하고 있고 역대 최대 폐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 91만 명 이상이 폐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계속 더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를 풀려 그러면 정부에서 정말 비상한 시기예요. 저기 한번 저희 지역구에도 가보면 그 저기 렌트라고 써 있는 네. 그 빈 공실로 되어 있는 그 건물들이 상가들 많아요? 상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그 현실은 절박하고 백척간도의 저기 그 끝에 서 있는 거 벼랑 끝에 서 있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실이면 네. 그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되면 지금 현재는 방법이 그밖에 없잖아요. 그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확장적 재정 정책, 그 적극적 재정 정책을 써줘야 돼요. 건전 재정이 아니라 확정적인 재정으로 가야 된다. 돈을 쓰고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담비 오면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담비라도 좀 내려주자라는 그 차원에서의 적극적 재정 정책인데 네. 그래서 우리 여당이 하도 안 하, 정부 여당이 안 하니까 우리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그 제출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맞습니다. 그냥 저기 받아들이지 않고 안 된다고만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그 이제 고정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저기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고정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지 뭐 전기 수도세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대출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그 지금 절박한 시기라는 인식에 동의가 된다라고 하면
좀 비상한 대책을 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쪽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이런 논리를 이걸 풀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 힘들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프레임을 잘못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잘못 쓰는 그런 상황이고 이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계의 문제야. 이렇게 또 넘기려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정말 아쉬운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있잖아요. 네. 그 낙수 효과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 있잖아요. 음, 그 낙수 효과가 실패한 정책이어서 네.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그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확립된 그 저겁니다. 아, 근데 저기 자본주의 심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에서조차도 이미 이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다라고 선언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되냐면 네.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그게 바꿔 말하면 임금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그 노동자들이 그거에 대해 소비를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가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선순환된다. 이 논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의 최저임금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에서 거의 뭐 꼴찌 수준이거든요. 이게 높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게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치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왜 항상 노동자만 오면은 그렇게 약해지는지 그렇죠. 오죽하면 ILO에서 노동후진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제도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용자 측, 그러니까 사측에 좀 유리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선 어떻게 할지 또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어려운데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게 도와줄지 네. 마중물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걸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봐야 되고 이번에 보니까 최근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용입니까? 이제 예? 그 정치적인 이슈 말고 이제 경제 이슈도 이렇게 하는 거 봐서 수준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아 그럼요. 오마이 TV는 고품격 방송입니다. 제가 정무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니 제가 그 법안을 하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예금보험공사 아시죠? 네.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그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면은 그 사후 관리하는 거거든요. 공적 자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공적 자금은 아니고 사후 관리에서 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들한테 그 돈도 돌려드리고 또 파산 간제인 둬가지고 청산 절차 밟게 한다든지 또는 갱신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이 났을 때 소방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불이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면 더 좋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불나기 기능이 전에.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선제적 예방적 기능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예금자보호법을 이제 개정안을 냈는데 네. 내용은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보 기금이라고 있어요. 예보 기금이 있는데 네. 그 예보 기금은 예보 기금에 이제 금융안전 개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예측할 수 없는 그 금융 위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부동산 PF라든지 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긴급하게 유동성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 돈이 좀 부족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있을 때 그 유동성을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지급 보증 방식으로. 아하.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우리가 그 전에는 무슨 위기가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뭐 이런 네. 방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되면 그 결정하는 과정이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회사채를 어떻게 발행할 거면 등등 여러 네. 가지 있는데 이것은 그 이미 있는 예보 기금에서 차입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새로 뭐 공적 자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원래 그 예보 기금 누가 내냐면 부보 금융기관들이 내는 거예요.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회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그 시장의 민간 금융회사들이 낸 예보 기금을 가지고 네. 거기에서 차입을 해서 이제 예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도 없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사전적 예방적으로 그런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게 되면 결국은 그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치했던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생법이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요. 이런 의미가 있는 네, 네. 상생 법안을 내놓으셔서 이게 발의가 됐으니까 네. 통과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통과될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원래 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랑 일본이랑 유럽 국제연합 등 EU 같은 데는 이미 다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다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에서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지난 21대 때도 발의가 됐었는데 네. 그 이제 그 우리 저 보좌진 얘기 들어보니까 예. 그 왜 이 취지에다 동의를 했는데 왜 통과가 안 되냐 그랬더니 정무위 법안 소위 자체가 열리질 않았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한 번도 안 열렸대 아직. 정말 일을 안 했네요, 국회가. 그러니까 뭐 계속 공전만 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때 21대 때에는 네. 그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금융안전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발동 주체가 그 예금보험공사를 할 거냐 금융위원회를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논쟁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제가 낸 법안은 그 미국이나 일본 EU처럼 그 저기 공공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인 금융위가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금융위원회에서 발동 주체를 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뭐 정부도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여야도 뭐 이렇게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법들이 그냥 그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된 것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자, 보니까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을 한다는 거죠. 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가지고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피의자입니까? 너무하시네요 정말. 너무한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예. 사실 그때 그 저기 기재부랑 금융위에 근무할 때 제가 산별로제 할때 좀 뵌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되게 개인적으로 보면 성품이 되게 좋으신데 원내대표만 가면 저기 국민의힘 이상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쉽게 바꾸고 그냥 영혼 없이 그냥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여야 원구성에 그 잘못했다고 막 책임론 이르니까 막 그만둔다고 막 갔다가 그 서로 네. 다시 또 은근슬쩍 다 복귀하시더니 저분이 백령도 가셨다고 오셨죠. 예, 금투세도 뭐 네.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강변하셨던 분이 요즘은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좀 하여튼 그 일관성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자리는 그런 예. 자리인가 봅니다. 예. 왜 그럴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국민의힘 요즘에 보면 백드롭은 그래요.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뒤에 이제 회의실 뒤에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7글자. 거듭나겠습니다. 거듭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예. 그 지난번 대장동 특검을 제일 처음에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네. 자꾸 이상한 거 자꾸 나오니까 50억 클럽 나오니까 네, 네. 갑자기 대장 특검 안 받는다고 그리고 백드롭에다가 저기 네. 특검을 거부한 자 범인 써놓고 있었잖아요 그때도. 야, 그렇네요. 또 기억이 납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정당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개원식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개원식은 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개원식은 사실 입학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정장과도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력이 정말 무의미하게 그거랑 이거 뭘 청문회를 계속 연관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연관시켜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음. 누가 뭐 개원식 못 해갖고 안달이 났습니까? 뭐 했습니까? 뭘 좀 뭘 갖다 붙이려고 해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민주당이 야 이거 좀 고민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저걸 해야지 예. 이게 뭔가 협의가 되고 저기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아하. 말도 안 되는 걸 하니까 안타까움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개원식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네요, 아직은. 예. 아니, 개원식 없이 근데 국회가 열려서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입학식 얘기도 하셨지만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학식을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초선 의원들이 예. 항상 뭐 인터뷰하면 정말 일하는 효능감이 아, 국회 예, 만들겠다는데 상임위도 안 열리죠, 입학식도 안 해주죠. 예. 참 답답합니다.
그 와중에 고군분투 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또 이제 김현정 의원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오마이TV 박종현 핫스팟을 고품격 방송 만들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의원님. 댓글을 보니까 맞다 카이님이 김현정 의원님 평택 갈 때마다 평택역 앞 민주당 알림 현수막 연중 꾸준히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아유, 고맙습니다. 현감 느끼시나 봐요, 정말. 네, 거기 열심히 항상 하고 제가 있다. 답니다. 하. 그 평택역이 예. 저기 지난주에 그 착공식 했거든요. 거기가 이제 복합 문화광장으로 완전 리모델링 됩니다. 예, 차 없는 거리 좋아지겠네요. 들어오고 엄청 좋아집니다. 예. 한번 제가 제 지역구입니다. 놀러 가겠네요, 한번. 평택에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예. 제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202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2026년 2026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원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자, 정무위가 빨리 열려가지고 일하는 모습. 네. 여기 저희가 생중계 지금 복지도 열리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에서 상임위원회 이제 전체 회의에서 김현정 의원이 저는 저 안이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아직.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가서 직접 앉아보신 느낌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앉아서 질의하는 모습 생중계할 수 있게 좀 일할 수 있는 국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김현정 의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만나서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날카롭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